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으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두드러졌죠.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례적으로 연내에 이 종목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밸류업 지수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생활비 재원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 인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중도 인출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의 3분기 네. 실적 발표에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은 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네. 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가 기후가 아니었네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9조 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전 분기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매출은 6% 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12%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10조 원을 밑돌았다라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 기대치의 밑돈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사실 계속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사수할 거야.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기대치조차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실적 부진의 배경 역시 반도체 부문의 부진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 삼성전자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AI 열풍에 따른 HBM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 또 하나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증가에 타격을 받았다.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야 될 차세대 칩 시장인 HBM은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원래 잘했던 PC나 이런 모바일용 D램 같은 이는 원래 잘했던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에서도 일부 수요 부진도 있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의 이유로 풀이되는 부분인 거죠. 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거론한 게 저는 이제 상당히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앞으로의 구조적인 위기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자제품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중국의 추격을 허용했던 분야들이 많았잖아요. 일부는 선두 자리를 이미 내주기도 했죠. 반도체만큼은 그래도 초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반도체에서마저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됐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조적인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이제 네.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고객, 투자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진 못하는 성과였다.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경영진이 앞장서서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보통 삼성전자는 먼저 전체 실적 숫자만 발표하는 잠정치를 먼저 내놓고요. 뒤에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는 확정 실적을 내놓거든요. 근데 확정 실적을 보통은 내놓으면서 실적에 대한 설명 자료 혹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투자자들과 이런 식의 소통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번처럼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영진이 사과문을 발표한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내부에 퍼져 있는 위기감 또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심각성 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전 부회장의 이런 사과문 메시지를 과거 휴대폰 화형식과 비교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당시
삼성전자의 휴대폰 브랜드 애니콜의 불량 사태가 연이어 발생을 하자 네. 이건희 회장 지시로 당시 구미 공장에서 휴대폰 15만 대를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이른바 휴대폰 화형식을 단행을 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삼성전자가 최고 제품의 휴대폰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었고 결국 휴대폰 시장 1위에 올랐었죠. 이번 전 부회장의 이례적 사과 메시지가 앞으로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현재의 위기를 제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화려한 말잔치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의 업황이 불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만 해도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앞지를 거란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오늘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부문만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전망이 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원대, 많게는 7조 원대까지 지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을 앞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격세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운 HBM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이 SK하이닉스는 결국 이런 범용 D램, 그러니까 전통적인 D램 대비 가격도 비싸고 네. 지금 수요도 많은 이런 HBM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면서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번 분기부터 특히 더 두드러지는 거는 시장이 이원화됐다는 분석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레거시 D램 쪽은 좀 부진한 면이 여전히 보이는 반면에 차세대 HBM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HBM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결국에는 그 기세 자체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유가 얘기 좀 해볼까요? 얼마까지 오른 거예요? WTI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 서부 텍사스 원유 WTI 11월 인도분 가격 기준으로 밤 사이에 또 3% 넘게 급등을 하면서요. 이제 배럴당 77달러까지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상승폭만 보면 최근에 9달러, 상승률은 13%에 달합니다. 유가의 급등 역시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석유 기지나 핵 기지 이런 것들은 좀 타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타격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우려들이 지금 원유의 유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기도 하죠. 유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자격이 있다. 아, 이러니 불안 심리를 더 키우죠. 네, 더 지금 불안 심리가 자극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연일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결국엔 4% 네.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난 8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달러화 강세도 지금 연일 지속되고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2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다시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요즘 계속 상승 압력 받고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요. 4원 90전 올라서요. 1349.40 1350원 거의 육박한 이런 상태고요. 네. 오늘 오전에는 장중에 135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터치를 했고요. 네. 지난달 말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반영이 되면서 사실 환율이 131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전세가 격화되고 국제유가 급등하고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화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지금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주식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산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죠. 네.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니까 환율이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상승 압력 계속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집값 오름세는 조금 이제 진정된 것 같은데 네. 임대차 시장은 좀 다른 모양새죠. 특히나 이제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KB부동산이 오늘 월간 주택가격 동향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9월 지난달이죠.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전월 대비 1포인트가 더 올라서 117.1을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이게 최고치고요. 지금 서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도 역시 118.9 역대 최고치. 인천 경기 아파트 월세 지수도 각각 계속 올라서 119.1, 120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파트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뭐 비아파트 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비아파트 월세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게 주택 종합 월세 가격 지수도 지금 1월이 104.05였다가 8월에는 104.88로 계속해서 오름세 네. 나타나고 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역시 월세 가파른 오름세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서울 강남 한 곳만 보면 개포 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제곱미터 이게 지난 5월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60만 원이었는데 네. 지난달 보니까 보증금은 똑같은데 월세만 480만 원, 120만 원가량 더 올랐고요. 지금 서울 전역에서 2천만 원 넘는 이른바 초고가 월세 거래도 올해 들어서 13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월세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일단 1차적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지금 보면은 집 매매에도 그렇고요. 전세 자금으로까지 확대되니까 전세도 이제 좀 제한이 있으니까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 이게 네네.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요. 실제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지난날부터 보면은 아파트나 전세 가격 이게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 월세로 갈아타는 이런 수요들 때문에 네. 월세값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가을 이사철 이잖아요. 이런 이사철 수요까지 맞물리게 되면 더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네. 월세 매물도 없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한 통계 보니까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이 지난 3일 기준으로 16,000여 건.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과 비교해서 13% 그 물량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결국에는 월세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인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한 3만 7천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입주 물량 내년엔 3만 가구 또 2026년에는 8천 가구로 줄어들 것이라는 지금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4일이었죠. 한국거래소에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해소하고 낮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기대보다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뭐 연내 종목 변경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밸류업 지수 발표 후에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밸류업 지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한국거래소가 이제 대략 한 7개월 동안 고심한 끝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일단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조금 냉정했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요? 일단 밸류업 지수라는 거는 네. 후행 지표거든요. 무슨 지표요? 후행 지표. 후행 지표. 예, 후행 네. 지표입니다. 이 밸류업 지수라는 게 예. 밸류업 지수를 만들면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긴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지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밸류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평가 네. 지표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후행 지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얼마나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사실 밸류업 공시도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밸류업 활동 자체가 현재로서는 몇 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네. 밸류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네. 따라서 밸류업 지수가 이러한 기업들의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가 탄력을 받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지수라는 것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렇다면 지수는 조금 뭐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시장이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초부터 이제 밸류업을 하겠다, 밸류업 지수를 만들겠다 할 때는 좀 반응하는 주가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일부 그런 종목들이 이제 관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따져보면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몇 개의 종목들 지금 밸류업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지주사들이죠. 네. 금융지주사들은 올 초부터 이미 굉장히 밸류업 활동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죠. 네. 밸류업 공시도 가장 먼저 한 그룹이 바로 이 금융지주 그룹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만 네. 그런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크게 밸류업에 이제 영향이 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연구위원님께서는 처음부터도 그냥 이렇게 밸류업이 발표돼도 크게 시장이 반응 안 할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 밸류업 지수 내지는 밸류업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밸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 밸류업 공시를 열심히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기업들은 네. 주가 상승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현재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관심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소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당연히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일단 거죠. 그럼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그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그걸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는지 좀 일목요연하게 일단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가 네. 지표를 적용을 했습니다. 크게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시장 대표성이죠.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하겠다. 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상위 400위 이내의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익성이죠.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닐 것이라는 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 적자가 심한 기업을 여기 지수에 넣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퍼포먼스가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렇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또 한 가지의 기준이 되었고요. 세 번째 기준은 주주 환원이죠. 최근 네. 2년 연속 배당을 했거나 또는 자사주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구성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예. 네 번째는 PBR 기준입니다. 네. 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에서 상위 50% 이내일 것. 주가 순자산 비율인 거죠. 네, 주가 PBR.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게 산업
100군 내에서 상위 50% 이내일 것.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시장 평가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본 효율성. 자본 효율성 평가에서 보통 이제 ROE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예,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죠. 그래서 ROE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네. 우수한 기업 순으로 해서 최종 100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례 요건을 하나 더 넣어갖고 예.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일 경우에는 아하. 최소 요건, 수익성, 실종 유동성 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해서 이제 네. 특례까지도 인정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지표를 살펴보시면 사실 밸류업 활동에 일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밸류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그런 기준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밸류업이랑 시총이랑은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시장 대표성은 오히려 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밸류업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네. 하지 않았더라도 네. 시총이 크거나 네. 또는 쉽게 말하면 우수 종목인 경우에는 지금 들어갔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현재의 밸류업 지수는 과도기적 지수라는 거예요. 이게 밸류업 활동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지금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수의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바뀌겠죠. 변경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매년 6월 네, 매년 네, 6월 선물 달에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네. 정기 변경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말 정도에 정기적인 구성 종목 변경이 있을 예정인데 네. 그러니까 다음 내년 6월 달이 되면 이게 구성 종목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는 밸류업 공시도 분명히 더 많아져 있을 테고 실질적인 활동 내역들도 더 풍부해져 있을 거니까 네. 그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밸류업 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는 과도기적인 네.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후행 보시면 지표라고 하셔서 이제 냉정한 거는 시장의 평가가 냉정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 밸류업 특성을 좀 제대로 잘 살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거래소에서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연내에 내년 6월이 아니라 연내에 종목 변경 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을 살펴보면 밸류업 활동 이외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밸류업 지수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굉장히 대표적인 시장 지수잖아요. 네, 네. 또는 KR 코스닥 150 지수 네. 또 다른 이제 대표 지수인데 이런 밸류업 지수와 이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지수의 차별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지가 않는다. 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의 구성 종목이거나 또는 네.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지수의 퍼포먼스나 또는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 움직임이 사실상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밸류업 특례 요건으로 이제 진입한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밸류업 하겠다 드렸. 미리 공시한 이런 네, 공시한. 기업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 지주 회사 중에 하나가 KB 금융 지주거든요. 근데 근데 제외됐죠. 네, KB금융지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의 평가는 KB금융지주가 밸류업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지수 산정에서는 포함이 네. 안 됐다. 지수 구성에서는 포함이 안 됐다. 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거죠. 수익성에서도 또 기준에 2년 합산 손익 흑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기업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했던 기업은 조금 제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반면에 이렇게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는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 수익성 기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년 연속 합산으로 봤을 때 적자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은 그랬는데. 기준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총 네.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압도적이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런 이제 지수의 구성이라는 것은 예. 단순히 이런 활동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수의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밸류업 지수 ETF도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50 같은 기존 그 증시 대표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차별화가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 그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닥 150 지수,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라는 게 10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7개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33개 종목이 네.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코스피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에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밸류업 지수로 ETF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를 ETF로 만든 상품과 뭐가 얼마나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 네. 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 네. 뭐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1등, 2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도 1등, 2등이 남겨 있고요. 네, 밸류업 네. 지수에도 1등, 2등이 남겨 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일단 그 밸류업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업 자율 공시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공시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지금 그 현재까지 공시한 기업은 40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약 900개, 900개가 네. 조금 안 됩니다. 약 900개.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1,500개 정도, 약 네.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두 개를 합치면 2,400개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 예. 근데 이 중에서 지금 40개 정도만이 네. 그 밸류업 공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단 40개 말이에요. 정도만이. 40개 정도만이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수준은 그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전체 상장 기업 2,400개가 넘어가는 상장 기업 중에 40개니까. 아주 소수의 왜 기업. 그렇다고 보세요? 왜 공시 안 한다고 보세요?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네.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기업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석을 하자면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일부 내려놔야 일부. 된다. 네, 일부. 네.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비용적인 측면들은 뚜렷하게 인식이 되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어떤 되는- 혜택을 내지는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뚜렷하게 비용 보이지 대비 편익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비용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편익은 뚜렷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인센티브 자체가 크지 않은 그 거죠. 일본과 많이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네네. 밸류업 시작할 때. 근데 네. 일본은 그러면서 지수도 많이 상승하고 공시한 기업도 많았던 걸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일본도 이제 공시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일본의 기업 문화가 우리랑은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도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도 자율적인 참여를 네, 기반으로 네. 바탕으로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일본은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좀 기업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조금 더 그러면은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건가요?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상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단순히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으면 예. 기업들은 분명히 아니 비용은 있는데 무슨 편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네. 참여를 조금 이렇게 주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의무화 또는 강제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자사주 소각을 단계적으로라도 네. 조금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굉장히 뚜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네, 네. 기업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긴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킨다거나 네. 또는 이 밸류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네, 있다고 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지배주주와 네. 일반 주주의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네. 그동안 빈번하게 있어 왔고요. 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사실 이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것도, 정확히 네. 여기를 건드리고 있는 이사회 거잖아요. 역할 이런 거 네, 말할 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들이 단순히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르게 네. 반영을 그러니까 회사의 해서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라는 그렇습니다.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상법 개정안의 네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내일 새벽인가요?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여부가 판가름 난다면서요? 네네.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성을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9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서 이 편입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 시장 전문가들이 네. 올해 10월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내년 3월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예를 들자면 이제 외환 시장의 그 이제 확대 네.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위해서 꾸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그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평가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밸류업 지수까지 만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증시 부진으로 요즘 아이고 국장은 바보다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중국 증시로 눈 돌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자식은 이민을 못 보내도 자본은 이민을 보낸다. 네네.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요. 그래서 우리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이제 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네. 조금 길게 보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연내에 종목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졌던 거가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거기에 지금 미리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답 밸류업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은 네. 장기 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주가를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해결 과정이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예, 좀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32,745명 정도 돼서 전년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봤더니 한 26.7%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중도 인출 금액도 1조 2,145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 35.9%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중간 정산 이런 예, 예.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럼 중도 인출 이것도 같은 뜻인 거죠? 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가 네.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퇴직금에서는 중간 정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쌓아둔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네. 한다는 표현을 쓰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쌓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인출하는 거 개념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지만 네. 명확하게는 퇴직금은 중간 정산,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이든 인출이든 예, 일단 이제 근로자가 원하면 예, 예. 그럼 언제든지 이 퇴직급여를 꺼냈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법에서 이제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 요건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이제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걸 노후 자금으로 쓰라는 이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꺼내서야 그렇죠. 지금 되는 당장 경우가 중요한데 있으니까. 뭐 노후 때까지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퇴직금에 대한 이제 중간 정산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네. 그때는 중간 정산할 수 있고요. 또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 이때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한 직장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은 액수는 상한이 본인 그 예, 퇴직급여 그 내에 범위 내에서 네, 하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네. 그때 이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질병이나 부상에 들어간 의료비가 있잖아요. 네. 본인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8분의 1 이상 되는 경우에 그걸 이제 본인이 부담했다고 하면 이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 적용받는 회사에 다닐 때 자기가 이제 임금 피크 대상이 됐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시점에 이제 중간 정산을 한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면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고 네. 최근 5년 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재난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거에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도 할 수 있군요. 예, 예. 네. 자, 그럼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퇴직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냐 그러면 퇴직하기 직전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근로기간 길면 퇴직금 많이 받을 거고요. 퇴직 이전 30일 평균 급여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때 그렇죠. 평균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네.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네.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게 평균 임금입니다. 네. 그 직전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임금 피크 적용을 받아서 이후에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죠. 당연히 퇴직급여도 억울하죠. 줄어드니까 억울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건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제 중도 인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앞서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네, 이야기했고 네. 이제 퇴직연금인데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 급여형 제도랑 확정 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내 퇴직금을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때 그 금융기관에 보관한 돈을 회사가 운용하고 나중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 확정급여형. 네. 그다음에 내 계좌가 있고 거기다가 퇴직금 넣어놓고 내가 운영하는 걸 확정기여형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 확정급여형을 이게 DB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DB형인 사람 중도 인출하고 무관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DC형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요건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퇴직금 중간 요건, 정산 요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임금 피크 적용받았을 때나 네. 3개월 연속 급여가 감소했을 때는 아까 퇴직금은 중간 정산할 수 있었는데 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임금 피크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은 중간 정산할 수 없고 급여는 줄어들고 그럼 퇴직할 때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임금 피크 제도를 같이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만 두면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DC형 제도를 하나 더 도입을 합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근로자한테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에 이르렀으니까 그대로 두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이 네. 시점에 DC형 퇴직연금으로 한번 전환하세요고 안내를 해주는 네. 절차들 대부분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오는데 왜 홍기라고 그러는 거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됩니다. 의무상.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퇴직급여가 줄어들 그렇죠. 수 있다는 건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책도 마련해줘야 돼서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헷갈리기 시작인데요. 음. 그럼 아까 확정기여형, 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임금 피크 때 중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셨죠? 예, 예.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DC형 퇴직연금 자기 퇴직 계좌가 있죠. 네. 거기다가 퇴직금을 쌓아뒀습니다. 네. 그런데 퇴직급여 제도가 바뀌었다고 뭐 예를 들면 임금 피크 적용한다고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기 퇴직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임금 피크라고 해서 이거를 뭐 중간 중도 인출하거나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급여가 줄어든 만큼 매달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네. 이미 쌓여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네.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뭐 급여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미 쌓여 있는 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 중도 인출 요건을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주로 어떨 때 그 중도 인출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이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이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난해 상반기 아까 중도 인출 금액이 1조 2,145억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게 한 7,358억 원. 그리고 주거 목적의 임차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인출한 게 한 3,089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둘을 합치면 중도 인출 금액 전체에서 한 86%가 이제 주택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제 인출을 하는 그렇군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사 내부 사정이라든가 뭐 이제 근무 환경 변화로 중간 정산이라든가 또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도 꽤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꽤 많은 걸로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는 미래에서 투자연금센터에서 네. 지난 6월달하고 8월 사이에 50대 직장인 한 1,000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들을 던져봤더니 응답자의 한 35.3% 그러니까 네.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전 직장이나 현재 직장에서 퇴직급여를 한 번 이상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했다라고 답을 아까 해서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그 그거는 전세보증금이었나요? 전세보증금 할 때. 그거 외에는 해당 상황이 되면 여러 번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직장 옮겨가면서 이전 직장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옮긴 직장 이번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생애통산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한 번 이상 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뭐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 사유를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뭐 개인적으로 이제 목돈이 필요한 거에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이유가 이제 55.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돈을 이제 퇴직급여에서 꺼내 쓰는 건데 네. 근데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네. 회사 내부 사정이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중도 인출이나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무 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모님.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라고 하면 뭔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아, 그렇게요. 퇴직연금 도입하기 전에 중간 정산을 해버린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임금 피크 적용을 제도로 도입하기 전후에 이제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경우에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퇴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그러네요. 뭐 중간 정산하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쁜 일일 수도 있는데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그리고 직원에서는 퇴직을 하고 이제 임원이 되는 건 네. 과정에서 중간 정산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네. 돈이 필요해서 인출한 게 아니고 어떤 사정 때문에 네.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해버리는 네, 건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돈 받은 김에 어딘가 쓸 용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누수가 되어버리면 네. 실질적으로 노후에 쓸 자금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렇죠. 문제들이 강제적으로 있습니다. 목돈에 쓰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면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도중에 이제 목돈이 생기면 네. 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죠. 돈 생기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맞는 것 같아. 생기면 다 이거 어디다 쓰지라는 생각을 한 번 그리고 하게끔 뭐 되죠. 잘 이제 투자를 하려다가 오히려 또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금 관계예요. 그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간 정산이나 중도하는 시점에 세법에서는 이걸 퇴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세율보다 낮지 않나요? 일반 세율보다 세 부담률은 낮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퇴직금의 금액이 크다 보면 내야 되는 세금들은 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해서 꺼내 쓰는 경우에 이제 세금을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아깝기는 하지만 근데 아까 부득이한 사유, 회사 사정의 변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 내고 또 받아가지고 그걸 딴 데 써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억울하죠. 네, 이런 왠지.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돈을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네, IRP 계좌에 IRP. 이체하게 되면 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을 다 그대로 그 계좌에 인출하지 않고 바로 이체시켜야 돼요. 바로 이체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먼저 했다라고 네. 하면 퇴직소득세 먼저 뗐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IRP IRP로 계좌에 넣으면 다시 돌려줘요. 세금 뗀 걸 다시 그 계좌에 돌려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네. 일반 퇴직 소득세 낸 거보다는 한 30% 많으면 한 40% 가량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전체 효과가 액수에 있어서 따라서 세율은 좀 달라지나 보죠. 그래서 뭐 네. 비자발적으로 내가 퇴직 중간 정산 한 경우라고 하면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IRP로 같습니다. 예. 이동시키는 거요, 이체시키는 거. 그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그러면은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일단 퇴직 급여를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 계좌에 넣은 것 중에서 이제 연금저축에 넣은 것들은 뭐 자기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IRP에 넣은 경우에는 개인형 네.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DC형 퇴직연금 계좌 중도 인출하는 조건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하려면은 그냥 해지를 해야 되나요? 전체를 다 해지하는 방법을 그러면은 세금은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뭐 그때는 55세 이전에 그냥 뭐 해지를 해버렸다. 그럼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그대로 내는 거고 할인 혜택은 못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55세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만약에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퇴직소득세 내는 거고 그다음에 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한 16.5% 정도를 내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사유입니다. 사유. 네.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중도 인출하더라도 특별하게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있냐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 이주를 해야 되거나 네. 개인 회생 파산 같은 경우 아니면 사회적 재난 코로나 같은 거 네. 그리고 15일 이상 입원하거나 그러니까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요 특별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은 네. 할인된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몇 퍼센트요? 퇴직소득세를 한 30-40% 정도 감면해 주고요. 아하.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 3.3에서 5.5% 낮은 세율로 가세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